마침 그날 즈음부터 마을에는 기묘한 간열 열병이 돌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최초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이틀 뒤의 일이었다. 그 다음 날 다시 한 사람이 죽고 이틀이 지나 이번에는 세 사람이 죽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성 안투안의 불의 병이라고들 말했다. 이름은 많이 들었으나 그때까지 그 역질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했던 나는 마을 사람들이 붙인 병의 명칭이 옳은지 그른지 논할 수는 없었지만 어떻든 마을을 습격한 열병은 항설에 오르내리는 그 병에 필적하는 기세로 순식간에 허다한 인간의 육체를 잠식해 들어갔다. 병은 육신과 더불어 정신에도 파급되었다. 냉해로 인해 이미 오래도록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간열현이 느닷없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마을 곳곳에서 별 이유도 없는 싸움이 일어나고 밤마다 벌어지는 술판은 광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염소부가 이 집 저 집의 침실을 번갈아가며 들락거렸다. 사람들은 1년치의 포도주를 한꺼번에 바닥을 보고야 말겠다는 기세로 마셔댔다. 그 한편에서는 탐욕스럽다는 표현이 어울릴 광신의 바람이 일어 자크며 내가 있는 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 모든 현상이 첫 번째 희생자가 나자마자 본물이 터지듯이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예전에 창궐했던 페스트의 참혹함을 떠올리고 그 기억에 두려워 파랗게 질려 있었다. 기억은 사람들의 불안을 파먹으며 일시에 비대해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듯 혼란에 빠지게 한 이유는 그 밖에도 또 있었다. 간열혈의 유행과 때를 같이하여 마을에는 이상한 풍설이 유포되기 시작했다. 날마다 저녁놀이 물들기 시작하는 어스름 무렵이면 서쪽 하늘에 거인이 나타난다고 하는 소문이었다. 나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깨맞추어 풍설의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이르렀다. 그들은 거인을 형용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말을 사용했다. 그 말들은 당장 믿을 만한 것은 못 되었지만 거기에는 놀랄 만한 몇 가지 일치점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마을 사람들이 집요하게 거인의 크기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고개를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한껏 돌려가며 쳐다보지 않고서는 그 거인의 다리조차도 제대로 다 가늠해 볼 수 없고 채모는 수목과 같고 하반신만으로도 하늘을 가득 가려 허리로부터 위쪽은 아득히 구름 위에 숨어버린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는 거인이 반드시 남녀 이체로 출현하여 언덕 저편에서 야수처럼 거칠게 교합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그것을 본 자는 반드시 태풍과도 같은 굉음을 듣는다 했다. 이 분설이 아직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 전에 나를 찾은 한 부인네는 이렇게 참회의 말로 표현했다. 저는 얼마나 끔찍스러운 것을 보고 말았는지요. 그것은 둘이서 게다가 뒤에서 붙었답니다. 나는 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풍설의 뒤에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직접 체험했다. 거인의 출현에는 반드시 호우가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비는 일몰 후 곧바로 시작되어 하룻밤 내내 천둥 번개와 함께 쏟아지다가 새벽이 되기 직전에 급작스레 멎었다. 그리고 아침 해가 당당하게 일어서는 동쪽 하늘에 무지개가 아름답게 걸리는 것이었다. 나는 밤새 사색에 빠져들었다가 맞이하는 아침에 이따금 이 무지개를 보았다. 무지개는 찬연히 저 먼 언덕편에 떠 있었다. 거대하고도 아름다운 빛이 넘치는 위용을 자랑하는 부드럽고도 신성한 모습이었다. 내가 거기에서 본 것은 참으로 대지에 있는 모든 육이라 하는 것과 신과의 사이에 주고받은 계약의 표지, 바로 그것이었다. 역질은 날이 갈수록 마을 어디랄 것도 없이 모조리 침범하고 거인의 모습은 점점 더 많은 자들에게 목격되었으며 호우는 강을 범람시켰다. 사람들은 밤새 울부짖다 겨우 진정된 하늘을 불안과 불경스런 분노의 눈으로 올려다 보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가 되어서야 그 신성의 무지개는 유정한 모습으로 인간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내가 얼마나 자주 그 모습에 전율했었던가. 우리가 뒤집어 쓴 갖가지 악을 모조리 꿰뚫어 알고 그러면서도 그 영혼의 계약의 표지만을 보여주며 거대한 침묵을 언제까지나 지키고 있는 그 힘에 어느 날 오후 나는 교회 근처에서 유스타스와 마주쳤다. 항상 그렇듯이 그는 나태하고도 냉소적인 얼굴빛으로 내게 물었다. 자네도 마녀가 이러쿵저러쿵 하는 우스갯거리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퍼뜨리러 나돌아다니는 겐가?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유스타스는 말을 이었다. 자네도 요즘에 이상한 사건들을 마녀의 탈입내 모내 하면서 마을 사람들을 수석거리고 다니는 가고 묻는 게야. 내가 침묵으로 일관하자 유스타스는 이 말 저 말 늘어놓았다. 그렇게 그가 늘어놓는 말들에서 나는 교회 주변에서 최근 벌어지는 일들을 알게 되었다. 며칠 전부터 교회에서는 빈번하게 자크가 강론을 행하고 있었다. 자크는 냉해도, 역병의 만연도, 호우도 모든 것이 마녀의 요술에 의한 것이라 단정했다. 사람들은 이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강론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 이제 예전의 몇 배나 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을 향해 자크는 끊임없이 말했다. 마을에는 분명 마녀가 있다. 그 죄 깊은 자는 지금 당장 회개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마녀됨을 밝혀야만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죄는 점점 더 깊어지고 이단의 죄에 더불어 고집의 죄까지 덧붙여지리라 라고. 자크는 이를 위해 열흘간의 유예를 제시했다. 이것이 어제의 일인 모양이었다. 유스타스의 말에 나는 약간 놀라기는 했지만 그의 전언을 의심하지는 않았다. 사실 그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전에 없이 다소간의 책임가도 같은 것을 느끼며 자크의 거처로 향했다. 내가 자크를 논박하고자 뜻을 굳힌 것은 어쩌면 유스타스에게서 주의 변견 놈들이라고 매도당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편으로 마을 사람들의 일을 우려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특히 나는 피에르의 신변이 걱정이었다. 자크의 설교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벌써부터 나는 적지 않은 마을 사람들이 피에르야말로 그 마녀라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왔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시도도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자크는 내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마녀에 대한 견해만을 거듭 밝힐 뿐이었다. 그의 논지는 이전보다 더욱더 이성을 잃은 불확실한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일어서는 내게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형제도 이미 알고 있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그자와 더는 관계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형제가 싫지는 않소. 내가 형제를 이단 신문에 붙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당은 부디 피하고 싶을 따름이요. 내 말에 내포된 위협하는 듯한 분위기에 나는 참으로 불쾌감을 느꼈다. 자크는 숙소에서 나오자마자 나는 그의 말을 일부러 묵살하기라도 하듯이 피에르의 거처로 발길을 재촉했다. 피에르는 평상시와 조금도 다름없이 연금술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동굴에 갔던 이래 내가 그를 찾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찾아오지 못했던 데에 대해 적당히 변병을 둘러대며 안으로 들어섰다. 피에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안쪽 자리에 자리를 잡고 나는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다.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둘러 왔는지를 생각했다. 문득 그 이유를 잊어버린 느낌이었다. 피에르에게 무언가를 말해주려고 온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무엇을? 나는 잠시 그를 살폈다. 참으로 그의 모습에 평상시와 다른 점은 찾을 수 없었다. 그를 두고 쏘곤대는 이단 혐의에 대해 피에르는 알고 있기나 한 것일까? 나는 자문하였다. 만일 아직 알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 입으로 구태여 일러준다 하여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의심스러웠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피에르는 연금술 실험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 그 같은 일은 만에 하나라도 있을 리 없었다. 그렇다면 그에게 최소한 마을을 떠나 있으라고 권해야 할 것이 아닌가. 처음부터 그가
길고 긴 편력 끝에 우연히 이 땅에 발을 내리게 되는데 지나지 않는다면 다시 여행을 떠나는 것이 그다지 힘든 결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니라. 그렇다 하나 나는 대체 어떠한 이유를 대어 그에게 이를 권할 수 있을 것이랴. 만일 그가 반론한다면 나는 무엇라 대답할 작정인가? 왜 이 실험이 이단인가? 라고. 명백히 나는 이것이 이단이라는 예감을 벌써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지금도 그 의혹에 변함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허둥지둥 이곳을 찾아온 것은 내가 삐에르를 그저 타기해야만 할 이단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고하지 않으면 안 될 터였다. 그러나 무엇을? 나는 무의미한 침묵이 어색해서 쓸데없이 손가락을 꺾어가며 무언가 복잡한 생각에 빠져 있는 듯한 신용을 했다. 엄지손가락부터 시작하여 한 손가락씩 꺾을 때마다 조금 고개를 끄덕이다가 새끼손가락에 이르러서는 고개를 갸웃하고 다시 엄지손가락으로 돌아가는 식이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책장 앞에 가서 대충 집히는 것을 빼들고 페이지를 넘겼다. 삐에르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그러한 두서없는 짓을 반복하며 머릿속으로는 오로지 이야기의 실마리만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 끝내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못한 채 두세 권의 책을 빌려도 되겠느냐는 양해의 말만을 겨우 내뱉기에 이르렀다. 삐에르는 순순히 응낙해 주었다. 그리고 조금 사이를 둔 후에 말했다. 내 일신상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여기 있는 책들은 모두 자네 좋을 대로 해도 좋이. 그날 나는 할 일 없이 숙사히 내 방에서 빌려온 서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정오를 지나 오찬을 마칠 즈음 한 젊은 여인애가 나를 찾아왔다. 여인은 너무나 빠른 말투로 중언부언하는 데다 몹시 흥분하여 안절부절 못하는 태도로 도무지 의미를 붙잡을 수 없는 이야기를 화살이라도 퍼붓듯이 내뱉었지만 아무튼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간절한 듯하여 우선 의자를 권하고 귀를 기울였다. 여인은 여전히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좀 더 마을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것인 모양인데 아무래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여인은 소가 죽었노라고 했다가 갑작스레 마을의 다리가 어찌 됐다고 하는 둥 그저 떠오르는 대로 단편적인 이야기를 불쑥불쑥 내놓을 뿐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창밖이 소란스러워졌다. 나는 그것을 구태여 확인해보지 않았다. 요즘 늘 그렇듯이 마을 사람들이 또 패싸움질을 하는 것이려니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여인이 갑작스레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 까닭을 물었다.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입을 한봉해 버린 것이었다. 문득 나는 불안해졌다. 이 여인이 혹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은 그저 퍼뜩 해본 망상이 아니었다. 이 즈음 마을에는 정신이 이상해진 자가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잠시 후 바깥의 소란이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것을 깨닫기는 했지만 역시 밖을 내다보지는 않았다. 여인은 그 사이에도 줄곧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쩔 수 없어 나 역시 아무 말 없이 여인을 마주하고 있었다. 한참 그러고 있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누구인가 물었다. 숙사 주인이었다. 주인의 얼굴에도 혼란의 기색이 스며 있었다. 무슨 자크 수도사님과 그 동행되시는 분들이 지금 마녀를 붙잡아 들이셨습니다요. 나는 나도 모르게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녀를? 그래서요? 예, 당장에 비엔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재판에 붙인다던데요. 내가 그 말에 경악하면서 삐에르의 신변을 걱정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는 조심스럽게 오해하며 말을 고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주인장께서는 그 사람을 보셨습니까? 자크 수사님 말입니까? 아니요, 그 마녀요. 예, 분명히. 그게... 그 순간 나는 주인의 함구를 통해 즉시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
삐에르임에 틀림없었다. 주인으로서는 내 앞에서 삐에르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가 두려웠던 것이리라. 그는 지금까지 나와 삐에르와의 관련된 삿된 생각을 품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해도 스스로 자백하라고 자크가 정해주었던 기간에는 아직 유예가 있을 터였다. 그러므로 무리하게 떠밀려 포박된 것일 리는 없었다. 그렇다면 삐에르가 자진하여 죄를 인정했던 것일까? 무슨 죄를? 마을에 역병을 퍼뜨리고 호우를 내리게 한 죄.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기실 그것은 기우였다. 붙잡힌 것은 삐에르 뒤패가 아니었다. 내가 숙사 주인과 여인을 뒤에 남겨두고 급히 마을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자크 일행은 사라지고 없었다. 별 수 없이 나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무언가 수근수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갑자기 뛰쳐나간 데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사건의 자세한 상황을 물었다. 그들이 말하는 바는 이러했다. 오늘 아침 시간에 마을 남쪽에 있는 농가뜰에 그 집에서 기르던 소 한 마리가 죽어 있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범인을 목격한 소 주인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하고 제 눈을 의심했다. 그 도망치는 발길 빠르기가 너무도 심상치 않았고 퍼뜩 보인 뒷모습은 분명히 알몸이었으며 남겨진 발자국은 사내의 것이라고도 여인의 것이라고도 판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그 소문은 금세 마을 안에 퍼졌지만 마을 사람 중에서 그럴싸하게 지피는 자는 없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대부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따라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마을에 도착한 자크가 이 소문을 알게 된 것도 마침 그런 소동에 모두가 한창 웅성거리고 있을 무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곧장 소를 도살한 범인을 찾아다녔지만 종족은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러던 잠시 후에 다리 한가운데 이상한 모양새를 한 자가 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그곳으로 몰려갔다. 여기에서부터 나는 나중에 많은 이들로부터 들어 알게 된 바를 덧붙여 서술하고자 한다. 다리 위에 있었던 것은 소를 도살당한 이의 이야기와 한치도 틀림없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을 묘사하려 하자니 나는 적잖이 곤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게 들려준 마을 사람들의 말이 저마다 가지각색으로 달랐기 때문이다. 그들은 유방이 보였노라고 했다. 또 약물이 있더라고도 했다. 여기까지는 모두가 일치했다. 그러나 그자가 사내인가 여인네인가 혹은 그 피부색, 용모, 키 등의 이야기가 이르면 모조리 서로 맞지 않는 의견들을 떠들어댔던 것이다. 다리에 자크가 나타난 것은 마을 사람들보다 조금 늦어서였다. 자크도 그 꼴에는 너무도 놀라서 한동안 말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윽고 마을 사람들은 동료를 알아차린 그는 망설이지도 않고 공연하게 말했다. 저자야말로 마을에 재앙을 일으킨 마녀임에 틀림이 없나니. 자크는 동행했던 자들을 이끌고 다가가 그자를 결백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지켜본 여인네는 그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하여 공포에 부들부들 떨면서 이유도 모르는 채 무턱대고 성직자를 찾아 왠지도 모르는 참회를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아무튼 붙잡힌 것이 삐에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우선 걱정을 놓았지만 이내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그 모습의 묘사에 얼마간 다른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가 동굴에서 본 안드로큐노스라는 것을 즉시 추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더욱 흥미깊게 여겨졌던 것은 숙사 주인이 말하는 마녀라는 자가 요즘 자크가 거듭 말하던 그것과 기묘할 정도로 부합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주인은 안드로큐노스에 대해 그것이 습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혼잣몸의 여인네로서 마술을 등이 쓰는 자라고 하였다. 숙사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을 터였지만 그의 이야기는 단정하기라도 하는 듯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식이었다. 또한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 추측컨대 공들인 장식이 보였던 그 기묘한 지팡이를 말하는 것이리라.
나는 이따금 박자를 맞춰가며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주인은 마녀가 처형되기만 하면 마을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을 터라며 이단 신문에 대해 내게 자세히 물었다. 나는 신문 수속에 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다. 주인은 다시 마녀는 확실히 죽일 수 있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나는 여기에도 그저 알지 못하노라고 대답했을 뿐이었다. 주인은 여인네와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는 투로 한숨을 내쉬었다. 이윽고 나는 두 사람을 남겨두고 다시 숙사를 나섰다. 내 발길이 우선 향한 곳은 예의 동굴이었다. 강을 따라 숲으로 들어간 지 오래 지나지 않아 그곳에 닿을 수 있었다. 동굴 입구는 창칼에 찢긴 끔찍한 상처를 우선 덮어두듯이 어설프게 쌓아둔 돌더미에 박혀 있었다. 기이하다 할 것은 그때 내가 그 점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세 번 그 암벽을 더듬어 보고는 나는 삐에르의 거처로 향했다. 삐에르는 나의 내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주었다. 언제나처럼 고적한 방 안에 나의 거친 숨소리가 퍼졌다. 숨결은 짐승처럼 춤추었다. 마녀가 붙잡혔답니다. 나는 이리저리 방 안을 서성이면서 삐에르에게 말했다. 삐에르는 얼굴을 들었다. 그런가?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어떤 자가 붙잡혔는가도? 삐에르는 그저 눈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냉엄한 철석과도 같은 눈이었다. 순간 나의 뇌리에는 퍼뜩 한 가지 의혹이 싹텄다. 안드로기노스는 혼자 힘으로 돌의 속박에서 풀려난 것일까? 저 너무도 견고하게 붙잡혀 있던 돌의 속박으로부터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마을에서 저 안드로기노스를 아는 이라고는 삐에르와 나를 빼고는 아무도 없을 터였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한다면 삐에르인가? 나는 부르르 몸을 떨며 그의 기색을 살폈다. 그의 얼굴에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깊은 사색과 정밀, 거대한 꿈을 가진 이만이 담을 수 있는 오만함이 깃들어 있었다. 조금의 동요의 표지도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안드로기노스의 포박을 기꺼워했다. 그들은 이로써 마을을 구원되리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삐에르는 적어도 그러한 기꺼움을 품지는 않으리라. 그는 흡족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자신의 보신을 위해서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나는 단언할 수 있는가? 마녀로서 붙잡히게 되면 삐에르는 아마도 처형될 것이리라. 그렇다면 그가 지금까지 행해온 작업은 모조리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다. 삐에르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음에 틀림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왜 서책들을 내게 양도하겠노라는 말을 했을 것인가. 그런 우려 때문에 삐에르 디페는 안드로기노스를 풀어내 주었던 것일까. 자크로 하여금 자신이 아니라 그자를 포박할 수 있도록 자신이 고발당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러나 이 모두가 나의 억측에 지나지 않았다. 안드로기노스의 포박은 삐에르에게는 그저 유행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대체 삐에르는 그래서 괜찮은 것일까? 그러나 동굴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었다. 안드로기노스를 향한 삐에르의 몸짓은 기이하게도 어떤 침투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도 비슷했다. 그것은 언어의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사랑, 주를 향한 숭고함과 창부들이 쓰는 하열함을 둘 다 함께 품은 의미에서의 사랑이었다. 이 둘 중 어느 하나가 빠져도 삐에르가 안드로기노스에게 보였던 사랑이라는 표현은 그 적절함을 잃을 것이리라. 그날 이래 나는 그 광경에 홀린 듯이 지냈다. 자나깨나 그것은 마음속을 떠돌고 문득 정신을 차리면 나의 사고를 이성의 피안으로 휩쓸어가는 것이었다. 대저 이것은 사람이라고는 악마라고도 천사라고도 할 수 없는 자가 나에게도 심상치 않은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리라. 그러니 삐에르에게는 말해 무엇하랴. 그렇다면 삐에르는 안드로기노스가 포박된 것으로 인하여 비탄에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피에르의 행동거지로부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감정은 깊은 안쪽에 있었다. 견고하게 닫혀진 그 준엄한 얼굴의 깊은 속에 있었다. 감정이라는 것이 육체의 안쪽에 감춰져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기묘한 역설인가. 결국 나는 마녀에 대해 그 이상 묻지 못했다. 나는 어찌할 길 없이 시선을 돌렸다. 남쪽 창으로 희미하게 비춰드는 사양의 일각수를 그린 그림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다. 수면은 반짝이고 물길은 짙게 물들고 그 새하얀 갈기는 번진 불길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그림 속에도 황혼이 찾아든 듯한 모습이었다. 나는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허망한 사색이 나를 맡기고 싶은 기분이었다. 그림이 우리와 같은 시간을 향유한다는 것이 그때 내게는 너무도 불가사의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이 일각수가 나와 똑같이 어제보다도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도 내일 더 한층 죽음에 다가가는 것이라면 저녁을 맞이할 때마다 그림 속에서 늙어가고 이윽고는 죽어 부패하는 것이라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이른바 성 앙투안의 불의 병에 전염되어 오늘 밤에라도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내가 내일 이곳에 왔을 때 저것이 옆으로 쓰러져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요용함을 잃는 진주처럼 하얀 눈을 뜨고 볼썽사납게 입을 벌리고 비스듬히 기운 뿔을 허망하게 하늘을 가리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만 질겁하고 말 것인가. 불길은 소진되고 거뭇해진 살덩이가 썩어 가며 악취가 떠돌아 거기에서 파리떼의 왱왱거리는 소리가 들려온다면 그러하다면 나는 그것을 너무도 괴이한 일이라고 느낄 것인가. 그러하나 일각수의 운동의 정지를 시간으로부터 초탈이라 비유해 본다면 나는 의외로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대체 그림에 묘사된 일각수는 어째서 늙을 줄 모르는 것일까? 물론 그 이유는 알고 있었다. 너무도 우아한 의문이라서 이유라고 하기에도 허풍스러울 정도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너무도 불가사의하게만 여겨졌다. 왜 그런지 너무도 기묘하게만 여겨졌다. 액자 안에서 저녁에는 분명히 빛을 발한다. 날마다 빠짐없이 빛난다. 그러나 일각수는 늙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두서없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는 뜻밖의 불안하지 않았다. 마음속은 여전히 침착을 되찾지 못했지만 과다한 혼란이 그조차 마비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마치 불면이 불러들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황홀과도 같았다. 이윽고 피에르에게 인사를 건네고 나는 숙사로 돌아왔다. 그날 거인을 보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안드로 교수가 비엔에서 신문받고 있는 동안 나는 여전히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여비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앞을 다투듯이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내가 그 역병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되겠지만 여하튼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렀다는 건 사실이었다. 그때 나는 무엇을 위해 계속 머물렀던가? 지금은 알 수 없다. 아마 당시에도 이유라 할 것은 딱히 짚히지 않았으리라. 나는 이따금 파리를 떠올렸고 아직 가보지 못한 피렌체를 떠올렸다. 그러나 그러한 향수나 초조감마저도 나로 하여금 마을을 떠나게 하기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 즈음에 나날을 연금술에 대해 피에르가 적어놓은 주석들을 읽고 탐구하며 보냈다. 이 방대한 주석은 그때까지 그가 세상을 향해 밝히지 않고 감추어둔 것으로 파리 대학풍이 적당히 대범한 라틴어로 연금술의 회사판 용어를 꼼꼼히 새겨놓듯 기록한 것이었다. 그 문장은 자연하게 모든 분야를 파도처럼 모조리 삼켜버리는 특유의 힘이 넘치면서도 곳곳에 치밀하고도 투철한 논리를 담고 있었다. 실제로 내가 품었던 얼마간의 의문들은 그로써 눈 녹듯 풀려버렸다. 하지만 그 체계적인 이론을 이해하기에는 나의 지식은 너무도 부족했다. 그저 마음 가는 대로 그 주석의 여기저기를 한번 읽어본 것뿐 순서를 밟아 처음부터 읽고 이해해 나가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아무리 스스로를 고모하려 해도 끝내 사색에 몰두할 마음이 되지 못했다. 일체를 돌아보지 않고 학문상의 문제에만 의식을 집중하며 묶어두는 것이 나로서는 불가능했던 것이다. 안드로기노스의 포박 사건 이래 거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자는 전혀 없었지만 날씨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고 만연하는 역병도 방마다 퍼붓는 호우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무지개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마을 주막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술자리가 벌어지지 않았다. 사내들은 밤마다 쓸데없는 토론만을 일삼고 있었다. 기별이 와서 나소 두세 번 그 자리에 입회했으나 내용은 언제나 똑같은 것이었다. 어떤 자들은 제익이 그치지 않는 것은 안드로기노스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며 조속히 판결을 내려 처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드로기노스의 포박은 뭔가 잘못 짚은 것이 있고 진짜 마녀가 아직도 마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수해도 냉해도 가라앉지 않는 거라고 주장했다. 이는 은근히 피에르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 논쟁은 결론이 날 리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전자의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 갔다. 실제로 안드로기노스가 붙잡혀간 날부터 거인이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고 그들은 말했다. 그러한 논의에 나는 물론 어느 쪽에도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진리라 할 만한 것을 설파하여 그들을 중재하지도 못했다. 나는 그들의 목매를 비난하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 병사자가 수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어느샌가 장례는 공동 매장으로 치러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다시금 예전의 페스트의 창고를 떠올리고 있었다. 그 참담하기 짝이 없던 말로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이를 방관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헛되이 기도를 권하는 정도에 불과했다. 사람들 사이에 마침내 종말적인 불안이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렇듯 조악해버린 마을에서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이가 있었다. 내가 아는 한 오직 두 사람, 피에르와 장이었다. 피에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장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기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기욤도 피에르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충실함을 보이고 있었지만 거기에 이전보다 더 불어난 비굴함이 배어 있었다. 기욤은 사건이 일어난 후 일이 추이가 궁금했던지 몇 번인가 주막을 찾았다. 그러나 그때마다 안에 들어서지도 못한 채 몇 번이 심한 조롱과 매도의 세례를 받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전에 보이던 온순함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모멸감은 그대로 잔혹한 말이 되어 침을 내뱉듯 퍼부어지고 뒤이어 조소가 뒤집어 씌워졌다. 나는 기욤을 동정하지 않는 건 아니었다. 이 즈음에는 나날의 끼니조차 궁에서 피에르로부터 받은 얼마 안 되는 식비를 적당히 가로채서 겨우겨우 살림을 이어가는 모양이었다. 피에르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었다. 그러나 기욤이 피에르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그저 교활한 속셈 때문이라고만은 보이지 않았다. 적어도 피에르는 다른 마을 사람들처럼 기욤을 매정하고 무자비하게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후덕하게 대우하는 법도 없었지만 나는 도리어 그 점이 아프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날은 성모 승천 대축일 전날이었다. 안드로기노스를 포박한 날로부터 겨우 한 달 남짓이었다. 새벽녘 얕은 잠에서 깨어난 나는 옷자락에 들러붙은 지푸라기를 털며 밖으로 나섰다. 새벽빛은 어느 때보다 맑게 개어 있었다. 한동안 보지 않았던 무지개를 마주하고 나는 절로 탄식을 토했다. 질퍽거리는 발밑이 요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선을 돌리자 썩은 겨울밀과 부서진 카루카가 뒹구는 황량한 마을 풍경이 보였다. 며칠 전 신문을 위해 오래도록 사목의 자리를 비웠던 자크가 마을을 찾았다. 그를 맞은 사람들은 예언자의 내방을 환영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자크는 그들을 향해 고했다. 마녀는 마침내 스스로의 죄를 고백했다고. 따라서 당장 화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형 집행 일시는 곧 다시 고지하겠으나 장소는 아마도 마을 북서쪽이 들녘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오늘의 처형 날이었다. 포박으로부터 재판을 거쳐 처형에 이르기까지가 이렇듯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이는 과거의 기록을 두고 보아도 또한 내가 나중에 알게 된 바에 비추어 보아도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유는 상세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거기에 마을 사람들의 집요한 탄원이 한몫을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리라. 마녀를 향한 그들의 증오감은 겨울 밑의 수확이 이미 절망적이라고 전해질 즈음부터 다시금 나날이 쌓여갔다. 그것은 마치 탁상 위에 먼지가 덩어리가 되어가듯 언제인지도 모르게 실체도 없이 부풀어 있었다. 사람들은 망설을 지어내는데 밤낮을 보냈다. 어떤 자는 알 턱도 없는 안드로기노스의 성장 과정의 내력을 늘어놓고 다른 자는 거기에 안드로기노스의 양친에 관한 일화를 만들어 넣었다. 포박되기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마을을 찾아와서 가축류를 채워갔다는 자도 있었고 강에 독을 풀었다는 자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삐에르와의 관계를 말하는 이도 적지 않았다. 안드로기노스가 삐에르를 찾아가는 것을 보았다는 자, 그것이 삐에르의 마누라라고 말하는 자, 여식이라고 하는 자, 아들이라고 하는 자. 그러나 이러한 수많은 풍설에서도 나는 끝내 삐에르가 숲에 출입하였노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 나의 일념은 그 관련으로부터 출발하였지만 사람들은 안드로기노스와 삐에르 사이에 실제하는 관련을 알지 못했고 각각을 개별적으로 의심하면서 망상 속에서 양자를 결합시켜 버렸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첫 출발의 문제에서 벌써 어긋나 있었던 셈이다. 풍설은 하나로 고정되는 법 없이 서로가 모순된 몇 개의 이야기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괴이하게 생각지 않았다. 이야기에 어긋나면 깊이 생각해 볼 것도 없이 그저 또 다른 이야기와 끌어와 때우는 정도였을 뿐이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유년기에 들었던 한 훈화를 떠올렸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심신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한 사내가 살았다. 그 사내는 악마의 저사주를 받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한 가지를 갖기에 이르렀다. 그것은 사람들의 신심 없음에 분개한 신께서 7일 후 하늘로부터 황소 3마리를 합쳐놓은 것만은 크기의 거대한 바위돌을 40일 40야에 걸쳐 이 땅에 계속 퍼부으리라는 것이었다. 악마가 말했다. 그러므로 너는 오늘부터 그것을 견뎌낼 튼튼한 돌집을 짓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돌집에는 너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으면 된다. 이미 시간도 없을 뿐더러 본디 돌집이라는 것은 클수록 위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40일간의 식량은 날마다 내가 가져다 주리라. 사내는 악마의 가르침대로 서둘러 작은 돌집을 짓고 지붕 위에는 아무리 엄청난 바위돌을 퍼부어도 부서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많은 돌을 쌓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7일 후 사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작은 돌집 속에서 바위돌이 퍼붓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위돌은 쏟아지지 않았다. 악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득이의 웃음을 비식 흘리고는 땅 속에서 아주 조금만 지면을 흔들었다. 사내는 자신이 쌓아 올린 지붕의 돌에 깔려 죽고 말았다. 나는 그 이야기가 뜻밖에도 많은 진실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을 사람들은 바야흐로 지금 스스로의 머리 위에 축조한 망상에 깔리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크가 안드로기노스와 여러 명의 다른 신문과 관연에 몸담은 자들 그리고 신문을 위해 소환되어 왔던 유스타스와 함께 마을을 찾은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난 무렵이었다. 예고했던 대로 처형은 북서쪽 들녘에서 거행하기로 정해졌다. 형장의 한편엔 마을의 강이 지나고 있었다. 마녀는 제거된 뒤에 즉시 거기로 흘려 보내질 것이었다. 이것은 아직도 붙잡히지 않은 채 복잡해 있다고 일컬어지는 다른 마녀들이 타고 남은 죄를 모아들여 악용하려 함을 막기 위해서라 하였다. 사족이 되겠으나 여기에 덧붙여 두자면 형장은 마을의 중심이 되는 다리를 끼고 동굴과는 거의 대칭의 위치에 있었다.
이는 내가 후에 발견한 바였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형장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화영대와 삼나무 형태로 쌓아 올려진 다량의 장작더미를 둘러쌌다. 그들 중에 숙사 주인의 모습도 보였다. 기욤과 그의 아내의 모습도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대부분 거기 있었다. 집에 남아있는 이라고는 아마도 와방 중인 사람 정도였으리라.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서로 인사들을 나누고 오늘의 처형을 좋아라 하며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다. 한편에서 웃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마녀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다. 측은하게 여기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녀를 잡아들이기 이전에 보였던 마을 사람들의 싸움질은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사소한 분노도 원한도 모두 송두리째 마녀에게로 향하는 판이었다. 마녀와 대치함으로써 그들은 저마다 묘한 연대감을 지닐 수 있었다. 그 연대감은 그들이 예전에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견고한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화영대를 올려다보고 고개를 더 높이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바람도 불지 않았다. 냉해 탓에 여름이었건만 더위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 탓일까? 파리 소리가 어디 먼 곳인 듯 들려왔다. 멍하게 있다가는 하품이 기지개라도 켤 날이었다. 편안하고 아늑한이라고는 형용하고 싶은 그런 하늘이었다. 문득 앞에서 짓거리는 한 사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이, 저거 좀 봐. 삐에르잖아. 연금술사 삐에르야. 나는 사내가 손가락질하는 쪽을 바라보았다.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의 울타리 뒤쪽에서 짙은 검은색 두건을 쓴 삐에르의 얼굴이 바라다 보였다. 곁의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군. 틀림없는 삐에르야. 허참 별일이로군. 누가 아니래? 저 고집쟁이 영감도 역시 신경이 쓰였던 기로군. 그래, 맞아. 그러자 또 다른 사내가 끼어들었다. 그야 그렇겠지. 다음은 자기 차례니까 말이야. 그때 갑자기 사람들의 울타리가 흐트러지면서 그 한 곳이 좌우로 쫙 벌어졌다. 길이 열렸다. 마녀다. 탄식인지 무언지 모를 중얼거림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곁에는 형리가 붙어있고 뒤에는 자크가 따르고 있었다. 끌려나온 자는 사람들의 발 아래에 난폭하게 내던져졌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저 땅 밑 동굴에서 보았던 안드로기노스였다. 나는 그 몸에 드러난 너무도 여실한 고문의 흔적에 경악했다. 안드로기노스는 얇은 천조각 한 장만을 겨우 허리에 두른 채 거대한 벌레처럼 땅바닥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몸을 일으키려 부르르 몸부림을 쳐 보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여 땅에 다시 엎드리고 말았다. 사지는 모조리 탈구되어 기묘하게 뒤틀렸고 두 발은 육개처럼 짓물려 있었다. 발톱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머리털은 모두 깎이고 장미와 제 꼬리를 물고 있던 뱀의 화가는 흔적조차 없었다. 우름색으로 반짝이던 피부는 무수하게 뚫린 바늘침의 상처로 그 하나하나마다 골마 있었고 찢어진 살은 마치 꽃잎처럼 그 속에 붉은 빛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 살은 살아있는 시체였다. 나는 자크의 소위 마녀가 죄를 고백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안드로기노스는 소리라고는 단 한마디도 내지 못했다. 이 기묘한 생물에는 처음부터 영 같은 것이 깃들어 있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 자가 어떻게 언어를 사용했다 하는 것인가? 어떻게 참여했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그저 육체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육체밖에 가지지 않은 탓에 오직 육체의 원리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죽음은 생과 무례할 정도로 친숙했다. 죽음 다음에 찾아올 불안은 기다릴 것도 없이 순진무구하게 생을 찾았다. 그리고 생은 그것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한 사내가 돌을 던졌다.
이것을 신호로 삼기라도 하듯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돌을 주워 내던지기 시작했다. 욕설이 튀고 원망하는 말들이 날았다. 돌을 던져 안가품을 한 자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2번, 3번 계속 집어 들었다. 발 아래에서 돌멩이를 찾지 못한 자는 손에 잡히는 대로 풀을 뜯어서라도 집어 던졌다. 가지각색의 돌들이 그것에 살을 치고 주위에 떨어져 금세 개미떼처럼 번져 갔다. 이윽고 주먹만한 한 개의 돌이 안드로기노스의 이마를 깼다. 돌들이 갑자기 멈추었다. 연민 때문이 아니었다. 그 찰나 처음으로 고개를 든 안드로기노스의 얼굴에서 휘둥그레하게 흡뜨인 눈이 형형하게 번뜩였기 때문이다. 오른쪽 눈동자는 비치와도 같은 녹색, 왼쪽 눈은 홍옥과도 같은 붉은색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기묘함에 놀라고 두려워 갑자기 몸이 굳어버린 듯이 멈춰선 것이었다. 나는 돌을 던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느낀 전율은 마을 사람들의 그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으리라. 나 역시 그 눈동자를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은 어떤 침범하기 어려운 경질감을 공들여 연마해낸 보석과도 같은 빛을 띠고 있었다. 보석이 그 순수한 끝에 그 속에 다른 아무것도 품지 않은 듯 안드로기노스의 두 눈은 그 무엇도 비추지 않고 그 무엇도 들이지 않고 안식하기를 불가사의하게 거절하며 오직 인식되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것이 강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들은 100개의 돌을 던졌으나 되돌아온 단 한 개의 돌에 정복당한 셈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골고루 뒤뚫고 깊은 저 속에까지 이르러 마치 꿀꺽 입속으로 삼켜버린 화살촉처럼 육체 내부로부터 통증을 느끼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던 생의 고통, 원초의 고통과 결합하여 마치 그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숙명적으로 자리잡고 있던 아픔이게라도 한 듯이 그 고통은 원죄의 그것과도 흡사했다. 그들은 이제 마녀와 대치할 수 없었다. 고통은 지금에야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다시 소생한 것이었다. 그것은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하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절망을 느끼게 한 것은 오히려 지금 찰나가 아니었을까. 그 순간 안드로기노스의 추계한 육체로부터 그윽한 향기가 피어오른 것이다. 꽃다운 향기는 순식간에 사람들을 감싸 안았다. 그것은 어떠한 곳에도 비유할 수 없으리만치 고결하고 아늑하며 그립기까지 한 것이었다. 사람들은 당황하여 손 안에 돌을 떨구었다. 그토록 아름다운 향기는 세상에서 단 한 분 성녀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소문으로 들었던 스흐담의 리드비나 일화를 떠올렸다. 그녀의 구더기 들끓는 육체에서 방향이 떠돌았고 농즙에서도 토작물에서도 분변에서도 그윽한 향기가 풍겨나왔다고 하는 것이었다. 대체 나는 리드비나가 참으로 성녀였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른다. 그러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의 독자 외에 스스로의 육체로서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어쩌면 이 안드로기노스의 불안한 육체야말로 우리들의 죄의 가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현현체가 아닐까. 오래도록 우리들이 주시하기를 피해왔던 가장 견디기 힘든 죄의 현현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향기는 여전히 높아만 갔다. 그때까지 마을 사람들이 하는 짓을 지켜보고만 있던 자크의 기색이 갑자기 돌변했다. 그리고 부르른 떨리는 목소리로 어서 마녀를 형틀에 묶으라고 형리에게 명령했다. 여러 명의 형리들이 화형대에 기대놓은 사다리에 올랐다. 화형대의 기둥은 숲에서 잘라온 것이었다. 짐승의 안구처럼 7개의 커다란 마디가 있는 그슬린 흑색깔의 거목이었다. 그 무서우리만치 높은 화형대 기둥의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다. 기둥은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곡절도 모르는 채 하늘을 가리키며 똑바로 뻗어 있었다. 나는 잘려 넘어뜨려지고 가지가 꺾인 이 거목의 기둥에 이상하게도 여전히 생명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조금 뒤에 이곳에서 포살되려는 자와는 반대로 생이 죽음의 한 점을 뛰어넘어 계속 죽어가는 물질로 남게 된 것이 즐거워 뛰노는 것 같았다. 안드로키노스는 그 기둥 윗부분에 동쪽을 향하여 쇠사슬로 묶였다. 그의 발에 닿을 정도로 바로 아래까지 장작 더미가 새롭게 높이 쌓아 올려졌다. 형 집행 준비는 그로써 거의 끝이 났다. 자크는 사람들이 둘러선 안쪽에 들어가 강론을 시작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단 방축에 협력할 것을 맹세한다는 선서를 요구했다. 모두 그의 요구에 아멘이라고들 회답했다. 이윽고 자크는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설교를 포함한 이런 절차는 본래대로라면 마녀를 형틀에 내걸기 이전에 행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국하게 펴진 마을에 사람들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자크는 그 순서를 바꾸었던 것이다. 그것이 자신도 모르는 실수였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든 형틀에 묶인 마녀를 눈앞에 보자 마을 사람들은 혼란의 와중에서도 다시 그것을 악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다시 증오의 빛이 싹트게 되었던 것이다. 이단자에 대한 판결문은 긴 한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명백히 마술의 위주로 간주할 수 있는 허다한 죄악을 일으킨 자로서 기소된 피고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증언, 증거, 나아가서는 본인의 자백을 모두 자세히 검토하고 판단한 결과 피고는 유일의 창조주이신 신을 모독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성서를 유린하고 어리석은 이교의 사신을 신봉하여 악마와 은밀한 계약을 맺었다 하는 점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노라. 뒤이어 자크는 악마와의 계약의식, 가축을 도살하기에 이른 비술의 방법, 질병을 만연시킨 술법 등에 관해 누누이 언급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수간제, 남성 목마와의 교합 등등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치도 망설임이 없이 논의하였다. 낭독이 이어질수록 자크의 어투는 더욱더 격렬해져 갔다. 거기에 부추김이라도 받기라도 한 듯 마을 사람들 사이에도 감정이 격양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이러한 가증스러운 그리고 서글프기 짝이 없는 언어 도단의 대제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께 대하여 행해진 오해의 일 따름이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거룩하신 이름으로 피고는 실로 배교자이며 수간자이고 마술사이며 살해자 악마 예배자이며 독신가 그리고 창조주께서 만들어주신 이 세계의 질서를 헛되이 교란시키고자 하는 마녀임에 틀림없음을 판결하여 여기에 그를 확실하게 선고하노라. 이에 따라 우리는 피고를 국가의 합당한 재판권 집행인에 인도하기로 하노니 집행인은 마땅히 피고에 대하여 산채로 분형에 처함을 고할 것이나 우리는 주의 자애하심을 믿으며 관대한 조처가 내려지기를 바라노라. 판결이 내려지자 사람들 사이에서 갈채와도 같은 함성이 일었다. 반드시 산채로 분형에 처해지기를 원하노라는 탄원이 끓는 물에 수포가 부글부글 일어나듯이 여기저기에서 끌어올랐다. 마을 사람들의 의견은 아무런 제약 절차 없이 단숨에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그런 형식적인 절차 이전에 이미 안드로키노스는 형틀 위에 높이 묶여 있었다. 이제는 그저 장작에 불이 던져지기를 기다리는 것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마침내 명령이 떨어졌다. 몇 사람이나 되는 형리가 사방에서 불을 붙였다.